총평이요? 예.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혹시 뭐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저는 이제 민주당이 이 공화정의 원리를 구현하는, 우리 헌법의 공화정의 원리를 당원주권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 안에서 구현하는 정당이잖아요. 그거를 지켜내는 데는 성공한 전당대회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대통령의 대리인이 출마한 거잖아요. 예. 사실 김민석 당대표는 대통령 대리로 출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신의 대리인을 보내서 당을 지배하려고 했어요. 이거는 공화정의 정신에 어긋나는 거죠. 이거는 법적으로는 따질 필요가 없고, 뭐 그거는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볼 때는 대통령이 여당의 당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집어넣어서 당선시키려고 하는 거는 이건 왕정 또는 귀족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당원주권주의로 이거 막아내지는 못했는데, 이 56대 54대 46? 이거는 어떤 결론이 하면, 지금 임기 2년차 막 들어가는데 대통령이 픽해서 내보낸 당대표를 거부했다, 당원이. 그러면 그 후과를 당원들은 걱정을 한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지, 이게? 당이? 정부는? 대통령은 어떻게 되지?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그냥 받아들이면, 그러면 당원주권주의는 뭐야, 이게?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 그럼 앞으로도 그럼 차라리 그냥 당대표를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지? 그거에 대한 걱정도 한편에 또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운 선택을 강요당한 거예요. 이 대통령이 개입을 안 했으면 이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였는데, 그쵸. 대통령이 개입을 하자 했고, 그리고 친명반명으로 가려갖고 명청대전이라고 후보 입으로 얘기를 했고 하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되면 당정 관계가 걱정이고, 당청 관계가. 그 다음에 김민석 후보가 되면 앞으로 당의 자주권이나 당원주권주의는 어디로 가는 거지? 그럼 당은 앞으로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건가? 이 둘 사이에서 굉장히 당원들이 번민했다고 저는 봐요. 집단적으로 볼 때. 그리고 54% 정도로 대통령이 픽한 사람을 당선시켜주되, 최고위원 3명을 포함해가지고 46%를 줘갖고 비주류를 또 살려놓은 거다, 이거는. 그런 결정이라고 저는 해석해요. 승자는 없다, 이 전당대회는. 근데 처음에 공화정을 지키는 데는 성공했다? 저는 이 정도는 지켰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46이라는 숫자에 그 의미를 부여하시는군요. 왜냐면 저는 특히 되게 놀랬던 게, 이제 호남을 제외하면, 호남은 그럴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호남은 그렇게 5대3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고민. 거기에다가 지역 현안, 국가 현안인 그렇죠. 동시에 지역 현안인 큰 그 반도체 클러스터 뭐 이런 게 걸려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망신당하면 어떡하지라는 그 걱정이 더 컸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해서 이해할 만한 결정이 나왔고, 그걸 제외하면 5대5로 팽팽했습니다. 그렇죠. 예, 국민 여론조사도 거의 5대5로 팽팽했죠. 네, 그렇죠. 0. 몇 % 차이였을 거예요, 로데이터는. 그러면 그것이 뭘 의미하냐? 그건 둘 다를 살려놓은 거예요. 대통령의 리더십도 살리고, 당원주권주의도 살리고. 근데 제가 진짜 놀랐던 거는, 최고위원 선거 1, 2, 3위를 비주류를 시킨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그거는요, 진짜 놀라운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여론조사 공개되기 전까지는 그냥 김용 후보가 최고위원회 5등으로 들어가는, 4등이나 5등 들어가는 걸로 봤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였죠. 네. 근데 그거요, 그냥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지금 뭐 민주당 안에서는 여론조사 이상하다 그러는데, 이상한 건 맞아요. 어떤 의미냐 하면, 민주당 권리당원은 아니지만 민주당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민주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아가지고 김용을 떨어뜨린 거예요. 국민 여론. 예.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보낸 거예요. 버스 요인도우스. 그러니까 창문 정도 깼어요, 지금. 막판에 그 경고음을 보낸 거다. 차 유리창, 밖에 세워놓은 차 유리 하나 깬 거예요, 지금. 이니셜은 안 새겨져. 그 노래 가사에는 쇠망떼기로 자기 이니셜까지 새기고 갔기 때문에 너가 알 거야 라고 나오지만, 이니셜까지 판 건 아니지만 일단 차 유리창 하나는 깬 거예요.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유리창 하나는 깨고 간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는 이번 전당대회를 어떻게 봤냐면, 엄청난,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불공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최고위원 자격도 없는데 예외로 해주고 뭐 선거투표제. 그러니까 요걸 보고 나서도 어찌됐건 그 친명이라고 하는 두 후보가 합쳐서 말씀하신 대로 한 55 정도의 득표를 가져가는 걸 보고, 사실은 저는 좀 이렇게 실망한 케이스인데, 유 작가님의 지금 해석을 보면 그 55라는 숫자 자체도 실망할 게 아니라 민주당원들이 나름대로 대통령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절묘하게,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시네요. 저는 그걸 되게 부정적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제즈민 설리반의 노래는 완전히 끝나는 가사인데, 이제 이거는 그건 아니에요.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차 유리창 하나 깬 거예요, 지금. 김용을 떨어뜨린. 이렇게 하진 말라.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지나치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과 그 민주당 당대표는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되게 이번 선거 결과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되게 섬찟했어요. 진짜 무섭구나, 정치는. 그렇죠. 예,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아, 무섭다. 이 지식 정보화 혁명이라는 게 여기까지 왔구나. 야,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아가지고 전당대회 결과를 일부 바꾸는 수준까지.
이렇게 왔구나. 좀 무서워요, 저는 약간 이게. 저는 방금 잘못 알아. 저는 무섭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 의미로 예. 당원들이 굉장히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이 정도로까지 발전해서 당원이 권리 당원이 예. 아닌 시민들까지. 거기서 놀란 거고 저는 이제 아까 무섭다는 의미를 저는 어떻게 썼냐면 정치인들이 이렇게까지 하나? 무섭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렇게까지 진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나? 볼 거 안 볼 거 다 보여주면서 요 느낌이었는데 그거는 무서운 게 아니고 웃기는 거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번 전당대회에서 공정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돌잖아요. 그건 뭐 객관적인 네, 팩트라고 봐야죠. 어떤 부분에 공정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건 뭐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이미 다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음. 그 뭐 사실에 관한 거, 뭐 선호투표제가 소수결로 결정되는 과정, 그다음 무자격자들이 출마를 허락받는 과정, 그다음에 대통령이 전당대회 시작 전부터 이미 자기가 어느 후보를 낙점했는지를 알리는 과정, 그죠? 그다음에 각종 그 당원 명부를 이용한 그런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빚어진 많은 일들, 불공정 경선이죠. 근데 그런 불공정 경선 가운데에서도 비주류한테 46%를 줬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민주당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정당이네. 네. 제가 사실은 뒷부분에 신경안정제 역할을 좀 기대해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그런 질문을 좀 아무튼 요거 비슷한 질문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이미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런 위안을 얻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약간 좀 후진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작가님. 작가님은 요 전당대회를 어찌됐건 이렇게 지켜보셨잖아요. 개인적인 어떤 마음은 좋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해석은 좀 긍정적으로 하시지만 좀 어떻게 아직도 이런 걸 보면 좀 개인적으로 괴로우신가요? 아니면 그냥 한 걸음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좀 별로 그런 감정에 동의 없이 그냥 이렇게 먼 산 보듯이 보시나요? 어떠세요? 저는 이 결과가 괴로운 게 아니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막 이상한 결과 아니에요. 대통령이 낙점해서 후보를 내보냈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근데 저는 사실 민주당 당원들이 어디까지 할까? 정청래 후보가 되기는 어렵다고 봤어요. 그러나 당의 어떤 시스템과 정신과 민주주의의 기본 규칙과 당원 주권주의라는 그 원리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선까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보고 있었는데 저는 40%만 넘으면 성공이라고 봤거든요. 그거에. 근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비주류를 지금 살려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민주당 당원들 되게 훌륭하구나. 그렇죠. 정청래 당대표의 도대체 청래파가 누가 있는지를 보면 5손가락으로 좀 꼽을까 말까 한 그런 비주류인데. 이름이 정청래가 아니고 정홍래라도. 정청래가 아니고 김청래, 박청래라도. 뭐 얼굴에 점 하나 찍어서 누가 나왔도. 그거는 그 사람을 찍는 당원들이 그만큼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물론 정청래 후보 의원이 뭐 그렇게 그 정도의 표를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말은 전혀 아니고요. 그 정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괴로운 상황 속에서 누구도 완전 만족할 수는 없고 누구도 완전 불만족할 필요도 없는 그런 결과로 이 집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저는 보면서 대단하다. 네. 그런 거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어떻게 되건 뭐 저는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하니까 다만 이제 민주당의 수준이 우리 정치와 국가 정책 운영의 수준을 결정하는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민으로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죠. 저 당이 잘 되기를 바라고 대통령도 정책과 정치를 잘하기를 바라고 이런 건 있지만 제 싸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권 선거가 제가 해야 될 싸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보고 있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 이 정도 들으면 될 것 같고 좀 다음 질문을 드리자면 이제 정치적 이벤트가 아마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지금 상태로라면 굉장히 높은데 서울시장 선거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 좀 몇 달 있다가 또 이제 총선 국면 돌아올 테고 그 이후에 대선 뭐 아직 많이 남긴 했지만 어찌됐건 향후 전국을 사실 많이 걱정들 하시거든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괜찮은 거냐? 근데 좀 어떻게 보세요? 향후에 이 판이 어떻게 좀 흘러갈 걸로 보시는지. 그때를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예. 그러니까 내년에 뭐 서울시장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게 있든 없든 간에 내후년 1년 반 후면 총선이 다시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제가 지난 2차례 총선에서 이제 많이 얘기했던 가설이 있어요. 예. 여당의 의석수는 대통령 지지율 곱하기 3이다. 대통령 지지율 곱하기 3을 수렴한다. 예. 들었던 기억납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50%면 150석에 수렴한다. 예. 좀 넘거나 좀 모자라거나 다른 변수들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35%로 총선을 치렀잖아요. 지난번에. 105석이에요. 105석 그게. 105석에 수렴한다. 그렇게 봤어요. 가설이에요. 가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그 당시에 보면 한 55% 됐단 말이에요. 지지난 총선 때. 예. 그때 뭐 야권을 다 합쳐서 한 190석 하잖아요. 예. 그 당시 야권. 맞습니다. 네, 그 당시 여권. 지금은 다시 여권이 또 됐구나. 그 사이에.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중간 선거에서는 압도적인 변수예요. 지금 사실 뭐 다음 서울시장 선거나 그 총선을 예측한다는 건 어렵고요. 우리가 항상적으로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뭐
제가 한 달 전에 이분 뉴스에 나왔고 지금 한 달 넘게 지나서 지금 여기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대통령 지지율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지금 이거 요 며칠 사이에 나오는 것들은 40 뭐 겨우. 예, 그거는 이제 3자 곧 나와요. 왜냐하면 이 컨벤션 효과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여론조사를 당대표 선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제 최고위원 선거하고 예.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 전화를 적극적으로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표집을 보면 어느 조사건 간에 진보 스스로 평가하기에 성향을 진보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 50명, 1000명 중에 적어도 30, 40명은 더 많은 샘플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대통령 지지율이 45% 내외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진보 과표집이 해소되고 나면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기정사실이었어요. 그거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통계적 소음이라고요. 그런 거는. 근데 제가 이제 한 달 전까지 여러 차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나와서 했던 얘기들이 제가 생각했던 걸 다 얘기한 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들 중에서 한 반 정도만 얘기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얘기 일체 안 했거든요. 안 한 이유는 그래도 좀 청와대를 너무 공격하는 게 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이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답을 못 찾고 있어요. 아, 답을 못 찾고 있었어. 네, 제가 답을 찾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도 안 꺼내죠, 저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보다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들,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은 다른 것들이었어. 예컨대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예컨대 이제 왜 지방선거 때 명픽들이 다 떨어졌지, 대부분? 아, 예, 예. 그 서울시장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성남시장 떨어지고, 부산 북갑 국회의원 떨어졌죠. 재선거, 하정우 보궐선거에서 하정우 떨어지고, 다 명픽 후보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들이 왜 이걸 분석 안 하지?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을 공격해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는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던 의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거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표현해 준 거지. 제 말을 듣고 대통령을 지지 안 하게 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저는 이걸 벌써 지방선거 훨씬 전부터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제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자주 또는 가끔 보는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이 다 민주당 지지자고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이에요. 예. 한 명 정도가 이번 당을 찍은 사람이 있어요. 그 개인적인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네. 잘 지내는 거죠. 10명 중에 9명은 제 주변에는 다 1번을 찍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일상적으로 제가 교류를 하잖아요. 많은 질문을 받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벌써 지방선거 몇 달 전부터 이상징후를 저는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조심스럽게 몇 차례 얘기를 했던 거에 불과해요. 그랬더니 저를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이제 대통령, 청와대의 공기죠, 그런 게. 대통령이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서서 저한테 난도질하는 사람이 이쁨 받는 거죠. 뭐 그런 걸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런 거, 그건 권력에서 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사실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참 많이 받는 질문, 최근 들어서. 지난 몇 달 동안. 예. 이재명 대통령은 원래 저런 사람이었냐? 아니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람이 달라진 거냐? 이 질문이요. 저는 위험한데 원래 그랬다고 봅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 그냥 뭐 깊이 있는 분석은 아니고 그냥 지금 저한테 답을 하나 고르라고 하면 이제 저는 답을 못 찾았어요. 그냥 근데 확실한 거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내가 봤던 이재명이라는 정치인과 지금 날마다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다른 사람 같다. 그거는 제가 받아들이는데 지금의 이재명이라는 이 모습이 원래의 모습이냐 아니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이상징후를 느낀 거는 잘 보세요. 제가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번도 발언을 안 하다가 그렇죠. 작년 네. 12월 초에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에서 했던 무슨 한국 정치에 관한 토론회에 나가서 허은하 비서관이 거기 그때 막 스카우트에서 청와대에 가고 나서 토론자가 나왔어요. 제가 그거는 못 봤습니다. 그때 예. 이제 그분이 자기들 모여서 이렇게만 하면 실패할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발언은 기억납니다. 예, 예. 저는 이제 최초로 벌써 가을부터 좀 불안했는데 이거는 명백히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낀 거는 김남국 의원 사태 때예요. 그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하고 문자 현진 누나 문자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훈식이 형 뭐 이거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불안감을 느낀 거는 그 뒤인데 그렇게 해서 사표를 낸 김남국이 민주당으로서 대변인이 되고 그쵸. 전략공천을 받아서 안산의 국회의원이 돼요 다시. 이거 옛날 민주당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문진석 의원은 그 사고를 쳐놓고 한 번 책임 추궁도 안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일들이 진행되는 이렇게 보면서 뭐지 이게? 그러면 이거는 청와대가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안 그러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명픽은 그냥 전략공천을 주는구나. 재보궐선거, 또 지방선거 재보궐에서.
그거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아니, 사고 쳐가지고 청와대에 사표를 냈는데, 사표되고 나오자마자 당 대변인을 시키고, 그럼 지방선거 때 전략공천을 줘요. 그러는 정당은 나시간 정당이에요, 그거는. 내가 아는 민주당에서는 그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김남국 의원 사태를 보면서, 아, 이거는 밖으로 안 드러나서 그렇지, 이 청와대와 민주당과의 관계, 그 민주당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이미 생겨 있는 것 같다라는 불안감을 그때 확실하게 느껴서 그 발언을 했던 거고요. 이제 예. 다 노출된다고 생각해야지. 그거요. 이제 그 의심이 처음에는 의심이었고 점점 더 의심이 짙어지다가 지방선거를 보면서 확신이 된 거죠. 문제가 심각하다. 예. 그리고 그 정청래 대표가 평택에 그 김영남 씨를 공천한 거에 대해서 선거운동 열심히 안 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있지만 거기 김영남을 공천했다고 비난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특히 친명 쪽에서 소위. 무슨 뜻일까요? 정청래의 공천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내부 물밑에서 청와대 그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에 심각한 문제들이, 아니 본인들은 다른 측면에서 문제를 느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민주당의 개혁성 이런 것들이 소실되어 가는 과정이 이제 우리 모르는 사이에 좀 깊이 진행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진 거죠. 그리고 왜 명픽들이 지방선거에서 떨어졌을까? 그때도 유리창 하나 낀 거예요. 밖에 자유리창 하나씩 낀 거예요. 유리창을 3개나 깼다고요, 시민들이. 네. 그런데도 대통령은 지방선거 끝나고 기자회견하면서 선거를 패배로, 사실상 패배로 규정을 하고 그걸로 당 탓을 하고. 그렇죠. 네. 뭐지?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대통령 차유리창을 깼는데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왜 대통령은 당 보고 뭐라 그러지? 이게 뭐 주섬주섬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하게 된 그 경위예요, 이게. 그리고 제가 밝히지는 않지만 저 입장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청와대에서 알았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저와는 개인적인 관계들이 과거에 공식적인 관계 또는 개인적인 어떤 접촉면 같은 게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변해가는 과정을 대통령도 알고 나도 알고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들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대통령이 저희 어떤 비판적인 이야기를 수용한 게 아니고 저를 배척한 거예요. 제가 대통령을 배척한 게 아니고. 네, 그러고 이제 제가 그 다스베이다에 나가서 재커나이프로 막 찔러대는데 재커나이프에 그 청와대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 이런 말을 괜히 한 게 아니에요. 네. 제가 만약에 맞아요. 네. 작가님이 5월 3월 그 매부쇼 나가가지고 예비시로 그리고 또 주에 뭐 증축론, 뭐 재건축론. 저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애정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세운 정부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런데 그 발언 이후에 이재명 세력에서 많이 우리 작가님 공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그런 그 비판 안 했으면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갔을까?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달라질 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좀 더 늦게 알았겠죠. 아, 예. 그러니까 작가님이 나와서 이렇게 경고음이나 어떤 빨간불 신호등을 킨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크게 이 정부의 어떤 방향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예. 영향을 못 미쳤을 뿐만 아니라 네. 저를 이제 청와대에서 적대하게 된 거죠. 네, 뭐 그거요. 예. 그러니까 제가 MBC 조성원 기자인가요? 그 뉴스 하이킹 나갔을 때 어떤 시청자 질문에 대통령이 만나자고 만나겠냐? 그래서 제가 안 만나겠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예. 예. 왜냐면 만난다는 거는 진지하게 어떤 이슈에 대해서 서로 간에 자기의 생각이 다른데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간에 도움이 될 거야 라는 게 있어야 만남이 의미가 있는데 제가 알아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를. 괜히 서로 기분만 나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은